근데 이제 그건 이제 아마 미국은 아마 그 시장을 직접적으로 노리니까 네. 아마 그런 것 같고 네. 다른 외국 국가들의 어떤 뉴스 논평을 보면은 네.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가 무슨 산업보조금 중지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보호법 개정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아마 가장 큰 각자의 네. 시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그 지재권 보호에 관련해서는 네.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협력을 하고 있어요. 아, 미국하고. 놀랍게도 중국의 뭐 특허법이라든가 이런 저작권법이 다 미국과의 이런 논쟁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가 주목한 게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이번에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관심을 갖지만 놀랍게도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모두 이번까지 합해서 크게 6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6차 중에 4번은 다 지재권 관련된 거예요. 2번은 지재권 플러스 시장 개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국 시장도 개방이 되어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해서 매년마다 또 중미 전략 대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장관급 이상의 국가 정상급 이상의 계속 담화를 해왔어요. 거기에 따라 시장을 계속 개방해서 왔거든요. 근데 그게 6차 중에 이번에는 시장 개방과 지재권이 다 들어갔어요. 근데 앞 6개 중에 4번은 있었다라는 거는 그래서 91년부터 쭉 왔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졌어요, 법이. 그리고 중국도 꼭 미국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도 이제는 과거에는 이렇게 추격하는 위치에 있어서 중국이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된 산업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서 되는 게 많지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되는데 퍼스트가 무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재권에 대한 보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미국이 요구하지 않아도 중국은 지재권법을 엄청 강화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재권 특화된 법원을 갖고 있고 인터넷 법원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 지재권 예를 들면 침범하면은 그 벌금액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막 침범해서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손실액의 5배, 10배를 때려버리고 시장에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체가 지재권을 지금 엄청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슈가 아니고요. 단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네. 자, 내내 우리 시장에 들어오니까 대신에 이런 기술은 우리하고 반드시 합작하고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제는 이번에 3월 10월에 제정된 외상투자법에 올해 내년 1월 1일부터 발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외상투자법에 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요구 못하게. 같이 합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이제 없애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을 핑계로 기술을 요구하거나 이런 행위를 못 하게 그 법이 딱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게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중국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자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인식이 딱 돼 있어요. 그거는 어렵지 않고요. 두 번째는 산업지원 정책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 이유가 근데 그 정도로 중국 공산당의 근데 이것도 좀 심각한 이유가 아까 국유기업이 네, 아까 그렇죠. 많이 중국 있다고.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세계 무기 중에 하나가 군대, 국유기업, 언론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산업지원 정책이 국유기업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유기업이 잘 돼야 공산당이 이 정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펀딩, 자금을 장악한 거니까. 근데 국유기업이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거잖아요. 네 거면서, 그러니까 중국 국유기업을 어떻게 표현하면 국민 전체의 거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국민 전체의 거면서 네 거면서 네 거 아니 내 거면서 내 거 이런 개념이 되니까 주인이 없는 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죠? 그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아니니까 결국은 거기서 내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하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이 기업을 잘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주인의식이 없는 거네.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국유기업, 세계적인 국유기업이 많아요. 네. 중국 500대,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간 대부분이 국유기업이에요. 근데 잘하는 국유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지방에 있는 국유기업은 굉장히 부실화가 돼 있어요. 그럼 그 지방에 있는 국유기업들이 완전히 부실화가 돼서 산업지원 정책을 안 펼치고 파산을 하게 되면 그 국유기업이 몇십만 명씩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유기업이 중국에서 어떤 기능을 했냐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월급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그 사람 갖고 있는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험, 이런 한국 말하면 국민연금 같은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족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이런 사회 보상 기능 역할까지 했어요. 근데 그 구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이 실직할 뿐만 아니라 그 집 가족 전체가 사회 보상이 다 무너진다는 의미하고 같기 때문에 바로 사회 안정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러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몇십만 명이 실직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 보상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회 안정에 바로 직경탄을 날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그 수많은 부실 구기업을 바로 처리 못하냐.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4월 산업지원정책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이렇게 어떤 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전략적 신흥 산업들이 있잖아요. 예, 요즘 그렇죠. 말하면 4차 기술 산업 이런 건데 그 중국은 보통 지금까지 이런 데서 모든 그 토지, 자본, 인력을 지원해서 걔네들한테 모든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는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얘네들이 빨리 가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그래서 중국이 그것 때문에 빨리 가고 성공하고 신속한 상용화가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못하게 되면 과연 정말 기업 자체에 오리지널 맡겼을 때 글로벌적으로 나왔을 때 중국 구기업들이 그만한 경쟁력이 있냐는 또 퀘스천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자신감이 없지 않냐. 그래서 쉽게 그렇게 신흥 전략 산업에서 지원 정책을 끊기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을 거다. 아직 세계에 나갔을 때 얘네 알아서 살아라 이 정도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를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럼 국가 주도라는 게 어디서 주도하냐? 전략적 신흥 산업에서 특히 과거 중국 제조 2025 산업혁명에서 세계적인 선도로 가겠다고 하면은 모든 국가 자원을 거기다 집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쉽사리 변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거 역시 만만치는 않을 거다. 왜냐면 아까 말하는 그 삼각형 안정의 세계 무대 중에 국유기업의 안정하고 연관되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인터넷 개방하고 비슷하게 역시 중국의 삼각형 안정을 노리는 하나의 또 큰 또 리스크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 이제 중국이 이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이 네. 중국하고 합작을 하면 네. 이제 처음 이렇게 합작을 하면서 그 조건이 같이 기술을 이렇게 그 공개하는 뭐 그게 네. 이제 따라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기업을 다 뺏기고 네. 네, 뭐 이렇게 쫓겨나는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의견들을 그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 이게 과거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달라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네. 그 사실 제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뭐 한국인 전문가가 말씀드리면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 편을 들어서 얘기한다. 뭐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직접 질문하셨으니까 저는 네. 또 대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네. 그런 우려를 떠나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편안하게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게 꼭 외국 기업이 돼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중국 기업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전달이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제 갑자기 외국 기업에 갑자기 다 뺏고 나가라 뭐 이러든지 하고 뭐 뭔가 어찌고 이렇게 그게 꼭 외국 기업에서 그러지 않았고 그 중국 기업에도 그런 일이 당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꼭 외국 기업이라서 중국 정부가 자네 외국 기업이니까 그냥 다 뺏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했다라고는 제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중국 기업도 그 민영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 만약에 그렇게 정말 했다 외국 기업에서 이러면 외국 기업이 누가 들어갑니까?
외국 기업이 바보예요. 그게 한두 번이 그렇게 당하는 게 뭐 이 세상에 다 정보가 공개되고 만약에 그렇게 쫓겨나서 해외에 나왔으면 다 입소문이 퍼지고 이러면 다시 누구나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그 FDI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외국이 직접 투자 데이터를 네. 보면 78년부터 개방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중국이 통계가 잡힌 거는 FDI 통계가 잡힌 거는 87년부터예요. 근데 그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매년 FDI 들어간 투자액을 보면 2018년 마지막 데이터가 제가 보면 한 1,340억 달러거든요. 작년에. 근데 계속 고속 성장해요. 그러면 중국이 만약에 그런 나라였으면 외국 기업이 바보입니까? 누가 들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증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왜 그런 내용이 나왔을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에 들어가서 잘 된 외국 기업들은 밖에 나와서 자꾸 모국에 가서 잘 됐다고 말을 안 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만약에 중국에 들어가서 굉장히 성공하고 잘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그 모델을 따라할까 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자기 성공 사례를 다 안김없이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한국은 또 이렇게 탁 쏠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럼 잘 말을 안 해요. 제가 제 주변에도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한국에 와서 언론 인터뷰한 자기 블로그나 뭐 자기 에세이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을 안 해요. 따라하다가 봐. 제가 과거에 제가 지인이 있는데 굉장히 성공하신 분인데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서 자기 사례를 말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와서 엄청나게 말을 해요. 이유가 간단해요. 중국 가서 실패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한국은 워낙 중국에 대한 불신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패 원인을 중국에 때문에 말했다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확 설득이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중국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했으면 자기는 한국에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번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국에 아주 미니멈 최소한 중국 전문가라도 살 수가 있는데 만약에 들어간 게 자기의 어떤 원인 때문에 실패해서 왔다면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많은 정보는 부정적인 정보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좋은 정보와 네거티브 정보가 있는데 들어와서 말하는 많은 정보는 네거티브 정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정보는 안 알려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실패한 사람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실패한 사람들 와서는 그 탓이 중국 정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게 훨씬 한국 국민들이 더 고개를 끄덕이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다 단면의 정보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언론에 야반도주라는 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이 야반도주를 많이 해서 중국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인식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것 때문에. 아, 그래요? 다른 나라 기업들은 야반도주를 안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야반도주를 많이 했어요. 그때 그게 했던 게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그랬던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나라 기업들은 야반도주를 하는데 한국 기업들이 야반도주를 했을까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그 야반도주라는 이 사건이 터진 게 중국 뉴스에서 먼저 터진 게 아니에요. 한국 언론에서 먼저 터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뉴스에서 다 나갔어요. 한국 언론 거 보고 그대로 중국에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 기업 역시 안 되겠다. 저렇게 책임감 있게 야반도주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한국의 그 기업만 야반도주를 했을까를 보면 한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갈 때 굉장히 특히 이런 노동 밀집형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예. 낮은 부가가치 있는 노동 밀집형, 그러니까 중국의 싼 노동력을 보고 들어간 기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워낙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는 중국에서 외자 유치 정책 때문에 굉장히 우대 정책을 많이 줬어요. 예를 들면 거기 일하는 직원들의 사회보험기금이라든가 의료보험 여러 가지를 아주 안 받거나 싸게 했어요. 혹은 토지를 무료로 주거나 싸게 해줬어요. 모든 것들이 비용을 우대를 해줘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계약 기간이 남았어요. 앞으로 뭐 30년 얼마를. 근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런 노동 밀집형 산업들이 생존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의 노동력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90년대 이후부터 92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행하고 2001년에 WTO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그 노동력 가격이 임금이 매년 9에서 12%로 성장해요. 근데 2008년 이후로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2008년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면서 시장 역할을 했던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시장 역할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중국 내 원가는 올라가고 토지나 임금이 올라가고 수출 시장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중국에서 노동 밀집형 산업은 이제는 더는 경리를 고무 경리 안 하고 이제는 고첨단 산업이 들어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 밀집형 산업들이 생태 환경이 글로벌 거시 경쟁 환경과 중국 국내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30년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한 20년이 지나가니까 이미 어렵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 경제 상황이 어려지면서 그게 경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계속 적자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 계약 기간 남았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냥 국가 중국 법 절차대로 파산 절차를 받고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우대를 받았던 걸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계약을 맞추지 아직 남았으니까요. 그러면 그걸 토해내는 게 그냥 그걸 버리고 나오는 것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야반도주한 거예요. 다 버리고 사람만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면 법적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더 그 대가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야반도주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 국내에는 잘못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모든 걸 다 뺏고 단물만 빼고 가라 뭐 이런 식이다. 아니 외국 기업이 바보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지금 몇십 년 해왔으면 누가 중국 가서 장사를 해요? 그리고 중국이 정말 그렇게 했으면 중국이 어떻게 G2 국가로 성장해요? 이런 신뢰가 없고 이런 날강도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2위 경제 규모로 성장을 합니까? 간단해요. 러시아가 그 붕괴 이전에 있잖아요. 91년에 붕괴했잖아요. 네. 그 이전에 전 세계에서 G2였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어쩌면 미국보다 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둘이 쌍벽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죠. 경제나 모든 군사의 모든 면에서.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갔어요. 근데 한국 뭐 글로벌 그 보편적 사회 가치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갔어요. 시장 경제를 하고. 근데 그 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큰 영토를 갖고 있는 그 큰 나라가 GDP 규모가 1조 5천억이에요. 한국 GDP하고 같아요. 한국은 1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나라. 지금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보다 더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만큼 GDP를 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하고 중국처럼 저렇게 공산당 일단 독재도 하지 않고 뭐 저렇게 뭐 날강도도 아닌 나라가 1조 5천억을 해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정말 날강도고 그렇게 말이 안 되게 됐으면 어떻게 지금 13조 GDP를 하고 세계 G2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비교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거를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액이 어떻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지 그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근데 작년이 1,346억 달러 정도 되고요. 매년마다 글로벌 금융위 때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이렇게 하지만 매년마다 그림이 곡선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어쨌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그 합작의 그 어떤 강제 조건, 그 다음에 또 합작을 하게 되면은 기술을 이렇게 강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된다. 그 다음에 지방 정부가 들어올 때 이렇게 뭐 약속했던 것들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다 못하게 외상투자법에 다 지금 정해놨어요. 그래서 시행령이 아직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3월 15일에 이미 올해 제정이 됐고요. 중국 인대 양회에서 통과가 됐고 지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근데 중국은 이렇게 법을 정한 다음에 국무원에서 구체적 시행령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또 지방정에서 자기네 상황 맞게 또 시행령이 나오거든요. 그건 좀 시간이 걸릴 거지만 기본 골자는 이런 외국 투자자를 우려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네.